네, 어느 정도 모인 것 같으니까 시작을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6주차 수업이고요. 6주차 수업은 시퀀스 모델링 지난번에 파트 1이었고 이번엔 파트 2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파이토치로 배우는 자연어 처리 7장부터 8장의 내용이고요. 지난번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생각해 보면 그 RNN하고 이제 RNN이라는 그런 이전의 결과를 지금 현재 모델에 대먹임하는 그런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그래서 그 RNN으로 성시 분류를 진행을 해봤고, 그 다음에 RNN뿐만이 아니라 이제 RNN의 문제점으로 있었던 뭐 그라디언트 베니싱이나 아니면 뭐 이전에 그러니까 그 매우 오래전에 있던 정보를 이제 스텝을 지나면 지날수록 정보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롱텀 디펜던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게이팅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뤄봤었습니다. 게이팅이라는 것은 이제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을 때 그 새로운 정보를 현재 스테이트에 얼마나 반영할 건지 이거를 이제 뭐 일정한 상수를 곱해가지고 그 반영되는 정도를 결정하는 것을 게이팅이라고 했었고요. 그 게이팅을 활용한 모델이 이제 LSTM 그리고 LSTM에 대해서 또 다른 파생된 모델인 GRU라는 모델을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든 LSTM하고 GRU를 가지고 저희는 성씨 생성을 했었고 그 성씨 생성을 할 때 사전에 국적 정보를 임베딩을 해가지고 그런 국적 정보가 담긴 그런 사전 조건이 주어졌을 때의 성씨 생성까지도 실습을 통해서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의 내용이 시퀀스 모델링 파트 1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걸 다뤄볼 거냐면 오늘은 시퀀스 투 시퀀스라는 모델을 다뤄보고 그래서 이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 중 하나로 바이디렉셔널 즉 지난번에 했던 RNN은 그냥 왼쪽에서 오른쪽 순방향으로만 모델에 인풋으로 넣는 그런 유니디렉셔널 RNN만 다뤘었는데 이번에는 바이디렉셔널 RNN을 통해서 이제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RNN의 그 이런 바이디렉셔널 RNN이나 이런 RNN들을 활용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그 문제점을 해결해서 그 모델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켰던 어텐션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텐션 메커니즘과 바이디렉셔널 RNN을 활용한 머신 트랜슬레이션 태스크를 실제로 실습으로 해볼 예정이고요. 실습 후에는 마무리하는 걸로 이제 NLP에서 뭐 그런 태스크를 이제 실제에서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실습에서 했던 내용이죠.
자, 지난 실습 때는 그 RNN 모델을 가지고 이제 그 성씨를 생성을 해내는 모델을 만들었는데, 그 생성을 할 때 저희는 두 가지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국적 정보나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이 RNN의 히든 스테이트의 초기 값을 0으로 설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아무 조건 없이 인퍼런스를 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했던 게 뭐 미국, 한국 이런 국적 정보를 그 인코더로 인베딩을 시킨 다음에, 그 인베딩을 시킨 거를 RNN의 히든 스테이트의 초기 값으로 넣어서 그 초기 값을 가지고 그 생성을 했었던 그런 조건부 생성 모델이 있었습니다. 즉, 이 조건부 생성 모델은 이런 식으로 국적 정보를 인베딩한 값을 RNN의 히든 스테이트의 초기 값으로 사용을 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자, 이런 조건부 생성 모델에 더 나아가서 이제 이런 자연어 처리 모델 중에는 꼭 자연어 처리로만 한정된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에서는 인코더에서 주어진 입력을 이제 고정된 길이의 컨텍스트 벡터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낸 컨텍스트 벡터는 디코더 모델을 통해서 이 컨텍스트 벡터를 원하는 출력을 생성하도록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이 바로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입니다. 자,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전에 했었던 이런 조건부 생성 모델은 어떠한 정보를 이제 받아가지고 그 정보를 RNN의 히든 스테이트의 초기 값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생성을 했었는데, 이 모습이 어떠한 컨텍스트 벡터를 받아가지고 디코더 네트워크가 이 컨텍스트 벡터를 가지고 어떠한 출력을 생성해내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모습이 이 디코더의 모습과 저희가 했었던 조건부 생성 모델의 모습이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점을 기억을 해주시고 정리를 하면, 인코더는 입력을 컨텍스트 벡터로 만드는 애고, 디코더는 이 컨텍스트 벡터를 가지고 원하는 출력을 생성해내는 네트워크입니다. 자, 그래서 자연어 처리 태스크에서는 이제 이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를 사용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이 있습니다. 자, 이 이름이 왜 시퀀스 투 시퀀스냐면,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은 가변 길이의, 즉 이 인풋의 길이랑 아웃풋의 길이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변적인 길이의 시퀀스를 입력으로 받고 가변적인 길이의 시퀀스를 출력으로 뱉는 모델이기 때문에 저희는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이라고 부르고요. 이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은 보시다시피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를 사용합니다. 보시면 x0, x1, x2라는 인풋 시퀀스가 들어왔을 때, 이 들어온 인풋 시퀀스를 RNN에 통과를 시키면, 즉 저희는 이 인코더 모델에 이런 시퀀스를 입력을 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 인코더 모델의 마지막 출력, 마지막 아웃풋으로 저희는 컨텍스트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컨텍스트를 가지고 디코더 모델에 똑같이 RNN을 굴리면, 이 컨텍스트를 가지고 y0와 y1과 같은 아웃풋을 내뱉는 디코더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이 있었고요. 자, 그래서 이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을 어디서 쓰고 있냐면, 구글 번역과 같이 주어진 문장 A를 문장 B로 번역하는 태스크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고, 아니면 문장 A가 주어졌을 때 문장 B라는 답변을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문장 A가 주어졌을 때 답변들의 리스트를 추천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이 어떻게, 그냥 좀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면은,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은 아까 말했듯이 인풋과 아웃풋의 길이가 가변적일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이 예제와 같이 OMG, the house is on fire라는 문장이 입력으로 주어졌을 때 이 문장에 해당하는 이모지를 아웃풋으로 내놓는 그런 모델을 학습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모델은 결국에는 OMG라는 단어는 이런 이모지에 매핑이 되게 되고 the house라는 단어는 home이라는 홈이라는 이 이모지에 매핑이 되고 이런 식으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은 결국에는 입력과 출력 사이의 얼라인먼트를 학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이 어떻게 가변적인 길이의 시퀀스를 받을 수 있냐면, 자, 문장의 시작을 알리는 토큰하고 문장의 끝을 알리는 토큰을 따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문장의 시작을 알리는 토큰이 주어지면 이제 그 뒤에 문장이 쭉 들어오고요. 그 문장 끝에 EOS라는 End of Sentence 토큰을 집어넣게 되면은 이제 모델은 이 문장이 끝났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EOS 토큰을 넣었을 때 아웃풋이 결국에는 이 전체 문장의 컨텍스트가 되게 되고요. 자, 이 컨텍스트를 가지고 디코더 모델에 집어넣게 되면은 디코더 모델의 첫 아웃풋으로는 이제 똑같이 BOS, 즉 Begin of Sentence 토큰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그 BOS가 집어넣게 되면은 이제 계속 출력 문장이 나오게 되고, 이제 언제까지 출력 문장이 나오냐면 이 디코더 모델에서 EOS 토큰이 나올 때까지 이제 이 RNN의 출력을 반복하게 됩니다. 즉 정리를 하면은 EOS나 BOS와 같은 스페셜 토큰을 통해서 저희는 문장의 시작과 끝을 모델에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의 가변적인 길이의 문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자, 그러면 다음에는 바이디렉셔널 RNN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유니디렉셔널을 했는데 왜 굳이 바이디렉셔널까지 해야 되냐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저희가 문장을 읽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거하고 아니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러니까 이 읽는다는 게 저희는 그러니까 사람이 문장을 이해할 때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서대로 단어를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문장 전체에 있는 전체 구조를 보고 저희는 문장의 의미를 해석하게 됩니다. 즉, 이 특징이 있어가지고,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문장을 읽었을 때는 이 문장에 대해서 좀 잘못된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양방향으로 모델에 인풋을 줘가지고 모델이 더 이 문장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바이디렉셔널 모델입니다. 이 바이디렉셔널 모델을 어떻게 구현을 하냐면, 포워드 패스의 이 RNN을 포워드 패스로 예를 들어서 존 ate dinner라는 문장이 주어졌으면 이 존 ate dinner EOS를 순서대로 넣어주고요. 그러면 이 순서대로 넣었을 때 마지막 EOS 토큰에서 그 아웃풋이 있겠죠. 자, 그 아웃풋이 포워드 패스의 컨텍스트가 되고요. 자, 백워드 패스에서는 거꾸로 EOS부터 집어넣어가지고 EOS dinner ate John, 그 다음에 BOS 토큰이 있고, 이 BOS 토큰의 아웃풋을 새로운 컨텍스트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포워드 패스의 컨텍스트가 하나 나오고 백워드 패스의 컨텍스트가 하나 나오는데, 두 컨텍스트 팩터를 하나로 컨캐트네이트 시켜가지고 이렇게 합친 거를 새 컨텍스트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든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에는 이 바이디렉셔널 모델을 통해서
역시 성능이 향상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의 문제점은 없을까요? 자, 지금까지 생각을 했었던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을 보면은 주어진 문장을 입력으로 받아가지고 그 문장의 마지막 출력을 컨텍스트로 사용해서 이 마지막 출력의 컨텍스트를 바탕으로 디코더 모델이 이 컨텍스트를 인풋으로 새로운 문장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컨텍스트 벡터는 한정된 길이의 벡터이기 때문에 이제 그 인코더 모델이 주어진 문장을 고정된 길이의 컨텍스트 하나로만 압축하는 과정에서 전체 문장에 대한 정보가 손실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RLM 모델은 현재 인퍼런스에 이제 이전의 값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모델을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런 RNN의 특성 때문에 연산의 병렬화가 힘들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원래 연산의 병렬화가 가능하려면 이 모든 이제 RNN 유닛에 이제 인풋이 한 번에 들어가야 연산의 병렬화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이제 현재 스텝의 아웃풋을 내놓기 위해선 이전 스텝의 아웃풋을 이제 인풋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인퍼런스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즉 이러한 이유로 연산의 병렬화가 힘들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대안으로 나온 것이 바로 어텐션 메커니즘입니다. 자, 어텐션 메커니즘은 이제 이 그림으로 모두 표현이 가능한데요. 자, 조금 차근차근 보면은 자, 이제 이 디코더에서 나오는 컨텍스트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뭐 여기 뭐 소프트웨어라는 단어가 들어왔을 때 이제 이 RNN 모델이 어떠한 컨텍스트를 아웃풋을 내놓겠죠. 자, 그러면 이 컨텍스트를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문장 분류 태스크를 해결한다고 하면은 자, 이 컨텍스트를 인풋으로 바로 활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컨텍스트를 가지고 자, 인코더의 모든 각 스텝의 히든 스테이트를 참고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디코더의 현재 스텝에 있는 컨텍스트를 가지고 이 인코더의 어떤 부분의 스테이트를 많이 참고해야 할지를 이제 어텐션 메커니즘이 결정하게 됩니다. 즉 그러면 이 디코더의 컨텍스트를 기반으로 어텐션 메커니즘은 인코더에서 문장의 어떤 부분을 많이 참조해야 되는지를 결정하게 되고 그 결정한 정도가 0과 1 사이에 뭐 확률 분포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분포랑 이제 이 인코더의 히든 스테이트를 이제 웨이티드 썸을 해가지고 이 인코더에서 많이 참고해야 하는 스테이트는 결국에는 가중치가 높아지게 되고 적게 참고해야 되는 정보는 가중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가 이 가중치에 따라서 합쳐져서 컨텍스트를 생성하게 됩니다. 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은 자, 어텐션의 첫 번째 과정에서는 자, 어텐션 스코어를 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어텐션 스코어를 구하는 과정에서는 자, 현재 스텝에 디코더의 히든 스테이트를 가지고 자, 인코더의 모든 히든 스테이트하고 내적을 해가지고 유사도를 계산합니다. 즉 결국에 어텐션 스코어라는 것은 현재 스텝의 디코더의 아웃풋을 기반으로 인코더의 각각의 스텝에 있는 그 스테이트들하고 얼마나 유사한지 그 유사도를 내적을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내적을 통해서 계산을 하면은 소프트맥스를 통과를 시키면은 0과 1 사이로 정교화가 되게 되고 자, 결국에는
이 인코더의 각각의 스텝들을 얼마나 참고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중치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구한 가중치를 바탕으로 웨이티드 썸을 합니다. 자, 그래서 구해낸 어텐션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자, 인코더의 히든 스테이트에다가 각각의 가중치를 곱해가지고 그 가중치를 곱한 값을 이제 더해가지고 새로운 컨텍스트를 만들게 됩니다. 자, 결국에 이런 어텐션 메커니즘을 통해서 나온 컨텍스트는 이제 이 인코더에서 이제 이 디코더의 아웃풋을 통해서 이 인코더의 어떤 정보를 얼마나 많이 활용해야 되는지 이제 이 정도에 따라서 이 인코더의 모든 내용을 하나의 컨텍스트로 압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컨텍스트를 가지고 뭐 분류를 하든 아니면 뭐 생성을 하든 저희의 새로운 태스크를 해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텐션 메커니즘이 처음 볼 때는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자, 항상 어텐션 메커니즘에 나오는 게 바로 쿼리, 키, 밸류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 쿼리, 키, 밸류라는 거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어텐션 메커니즘을 추상화를 한 건데요. 자, 어텐션 메커니즘에게 어떠한 이제 아까 어텐션 메커니즘 전체 과정을 보면은 각각 디코더의 스텝에서 이제 이 디코더의 히든 스테이트를 가지고 어텐션에게 이제 이 디코더의 히든 스테이트를 바탕으로 어텐션 그 인코더의 각각의 키에 대한 유사도를 구하게 됩니다. 즉, 이 과정은 어텐션에게 이제 주어진 디코더의 컨텍스트를 어텐션 메커니즘에게 쿼리를 날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컨텍스트가 인코더의 각각 스테이트에 얼마나 유사한지 이제 일단 이 쿼리를 날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주어진 쿼리하고 이 어텐션 안에 있는 각각의 키 간의 유사도를 구해가지고, 즉 저희는 내적을 했었죠. 그래서 유사도를 구해가지고 어텐션 스코어를 구한 뒤에 그래서 이렇게 구한 어텐션 스코어를 가지고 해당 키 안에 있는 값을 웨이티드 썸을 통해서 이 어텐션 스코어에 따른 가중치에 대해서 합을 해가지고 새로운 컨텍스트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쿼리는 저희가 어텐션 메커니즘에게 질의하는 그 대상이 되고요. 키는 그래서 이 쿼리랑 비교할 이 유사도를 구할 그 대상이 되고, 밸류는 그 키 안에 있는 그 값이 되게 됩니다. 즉 방금 했었던 그 RNN에서의 어텐션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 앱스트랙션을 대조를 해보면 쿼리는 현재의 디코더의 현재 스텝에서 만들어낸 히든 스테이트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코더의 현재 히든 스테이트를 바탕으로 어텐션 메커니즘의 쿼리를 날리고, 그래서 이 어텐션 메커니즘은 이제 인코더 안에 있는 이 키, 즉 인코더의 히든 스테이트들하고 유사도를 구하게 되고, 그 유사도를 구해서 어텐션 스코어를 구하게 되면은 이 어텐션 스코어를 밸류, 즉 인코더의 히든 스테이트 각각하고 곱해서 이제 웨이티드 썸을 통해서 어텐션 아웃풋을 내놓게 됩니다. 이렇게 어텐션 메커니즘을 사용을 하면은 아웃풋을 그려냈을 때 이제 아웃풋을 만들어낼 때 인풋에 어떤 정보를 많이 참고했는지 그 과정을 이제 시각화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단어를 만들기 위해서 인코더에 어떤 정보를 많이 참고했나 보면은 뭐 이코노믹하고 뭐 에어리아라는 단어를 보고 이 단어를 만들어냈음을 이 어텐션 맵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텐션 메커니즘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여기까지 했을 때 혹시 질문이 있었을까요?
없으시면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머신 트랜슬레이션 문제를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해결에 앞서서 자, 이런 시퀀스 제너레이션에서는 어떠한 이제 지표를 사용할 수 있는지 보려고 합니다. 자, 시퀀스 제너레이션 태스크에서는 자, 생성하는 문장이 정답이 여러 개일 수가 있어가지고 뭐 에큐레시나 프리시전이나 아니면 F1 스코어 같은 이런 매트릭은 사용을 하기가 힘듭니다. 자, 그래서 보통 생성 태스크에서는 어떠한 인풋에 대한 레퍼런스 아웃풋을 정하고 이 모델의 아웃풋을 미리 정해준 레퍼런스 아웃풋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정량적인 수치를 표현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매트릭이 바로 BLEU라는 게 있는데요. 이 BLEU는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엔그램이라는 방법을 기반으로, 즉 결국에는 하나의 문장을 작은 윈도우로 쪼개가지고 자, 그 쪼갠 것을 얼마나 모델의 아웃풋의 엔그램하고 레퍼런스 아웃풋의 엔그램하고 얼마나 겹치는지를 세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퍼런스 아웃풋과 비교한 값을 바탕으로 정량적인 값을 내놓게 됩니다. 자, 이런 레퍼런스 아웃풋과 비교하는 이런 방법들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perplexity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perplexity라는 매트릭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모델의 probability의 역수를 취한 것인데요. 뭐 대충 이 perplexity라는 매트릭은 모델이 정답을 헷갈려하는 정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주사위에서 뭐 앞면이 뭐 윗면이 1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6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모델이 헷갈려하는 정도는 이 6분의 1의 역수를 취하면 6이죠. 그래서 뭐 이런 6가지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뭐 모델은 6만큼 헷갈려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즉, 이 perplexity를 보는 이유는 뭐 모델이 거의 적은 문장을 확실하게 인퍼런스 해낼 수 있다면 perplexity는 낮아지게 되고 perplexity가 낮다는 것은 모델의 성능이 뭐 대체적으로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매트릭을 자주 사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학습 과정에서 이제 문제점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 트레인 과정이 아니라 만약에 실제로 테스트 과정에서는 자, 모델 훈련 때와는 달리 실제 인퍼런스에서는 어떤 현재 인풋에 대해서 타깃 시퀀스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할 때 테스트 상황과 훈련 상황에 괴리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발생하는 거는 자, 그 RNN의 아웃풋을 보면은 저희가 학습을 할 때는 어떠한 인풋이 주어졌을 때 그 인풋에 대한 타겟이 있고 그 타겟을 가지고 이제 RNN이 이 타겟하고 RNN의 아웃풋하고 비교해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는데 자, 이 RNN의 다음 스텝으로 갈 때는 이 RNN의 아웃풋을 다음 스텝의 인풋으로 넣어주는 게 아니라 RNN의 그 타겟을 다음 RNN의 인풋으로 넣어주는 티처 포싱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실제 상황에서는 이렇게 타겟 정보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 RNN의 아웃풋을 가지고 다음 인풋으로 들어가고 계속 이렇게 물고 늘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테스트 상황과 훈련 상황에서 괴리감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 확률적으로 자, 모델의 분포를 그러니까 모델의 출력 분포를 바탕으로 이제 이 다음 스텝의 RNN에서 자, 이전 스텝의 RNN의 출력을 사용할지 아니면 여기 있는 타겟
정답 값을 다음 RNN의 인풋으로 사용할지 결정하는 스케줄드 샘플링이라는 기법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습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링크 디코방에 드렸고요.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캐블러리도 똑같고요. 자, 보캐블러리는 이전에 했던 거와 똑같고 벡터라이저도 똑같고요. 데이터셋도 똑같은데 자, 모델 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델 쪽에 새로 생기는 게 자, 인코더 모델이 있고 자, 디코더 모델이 있고 자, 이 인코더와 디코더를 합친 모델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 인코더 모델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임베딩을 해주고 GRU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 GRU의 경우에 바이디렉셔널 옵션을 true로 만들어주면 저희는 바이디렉셔널 GRU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바이디렉셔널을 사용하게 되면은 자, 이 GRU의 아웃풋이 자, 여기 설정해준 히든 스테이트의 2배에 해당하는 쉐입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왜 2배냐면은 그 앞에 있는 거는 포워드 패스에 그러니까 앞에 반은 포워드 패스의 컨텍스트가 나오게 되고 뒤에 반은 백워드 패스의 컨텍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임베딩을 해주고요. 자, 패디드 시퀀스라는 게 나오는데 자, 팩 패디드 시퀀스라는 거는 자, 문장을 가지고 배치를 그러니까 여러 개의 그러니까 학습을 시킬 때 배치 사이즈를 결정하게 되는데 자, 문장은 가변적인 길이이기 때문에 이 배치 사이즈에 대해서 이 모델의 배치로 한 번에 집어넣기 위해서는 자, 모델의 그 인풋의 뒤에 뭐 0을 끼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0을 끼우는 패딩의 과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패딩을 할 때 그 연산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모델의 배치를 팩 시켜주는 함수가 바로 팩 패디드 시퀀스고요. 자, 그래서 팩 연산을 한 다음에 RNN을 통과시켜주고 그 RNN의 아웃풋을 인코더 모델이 내놓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아까 설명드린 어텐션의 연산 과정이 있고요. 자, 그래서 디코더 모델은 인코더의 컨텍스트를 받고 자, 그래서 이 GRU 하나의 아웃풋을 내놓고 어텐션을 취해 가지고 그 어텐션을 한 값을 그 현재 아웃풋의 컨텍스트하고 이어 붙여 가지고 그 이어 붙인 값을 클래시파이어를 통해서 분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코더하고 디코더 모델을 만들고 자, 모델에서는 이 인코더와 디코더 모델을 합쳐가지고 이 아웃풋을 내놓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학습을 진행을 해서 자, 어텐션 맵을 그려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어텐션 맵을 보면은 자, 이러한 아웃풋을 내놓기 위해서 인풋에 어떤 부분을 참고했는지를 쉽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시간 나실 때 코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밑에 스케줄드 샘플링 예시를 보면은 자, 앞에 있는 코드하고 똑같은데 자, 트레이닝 과정에서
어디가 다른지 못 찾았는데, 자, 트레이닝 과정에서 스케줄드 샘플링을 사용하는 것밖에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일단 링크를 이렇게 넣어두었습니다. 시간 나실 때 코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마무리하면서, 자, 그래서 이런 제품 수준의 NLP 시스템을 만들 때, 자,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오프라인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 이 온라인 시스템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챗봇 같은 거를 구현을 하게 되면은 자, 이 챗봇의 인풋으로 들어간 게 이제 그 뭐 한 번에 이제 여러 개의 인풋들이 한 번에 들어가서 아웃풋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챗봇으로 뭐 안녕이라고 보내면 반가워라고 바로 요청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요청을 처리하는 모델을 온라인 모델이라고 하고 이제 인풋을 이렇게 쌓아놓고 이제 이 쌓아놓는 인풋을 한 번에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오프라인 시스템, 즉 배치 단위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오프라인 시스템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다음에 유니모달이나 논문을 읽다 보면 유니모달이나 멀티모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멀티모달이라고 하는 거는 글 이외에 사진이나 음성이나 영상 등의 데이터도 이제 같이 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이제 멀티모달이라고 하게 되고 아니면 이제 이런 한 가지 즉 뭐 텍스트 정보만 활용을 하게 된다면 그런 모델들을 유니모달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읽다 보면 엔드 투 엔드 모델하고 피스와이즈 모델이 있는데 여기서 엔드 투 엔드라는 거는 뭐 텍스트에 대해서 번역을 한다고 하면은 이 번역하는 모델에 한 번에 이제 뭐 어떤 뭐 ABC라는 인풋이 들어오면은 뭐 CBA라는 번역한 문장을 한 번에 내놓는 그런 모델을 그러니까 하나의 모델을 만드는 거를 엔드 투 엔드 모델이라고 하고 피스와이즈 모델은 이제 이 번역을 하기 위해서 뭐 센텐스를 뭐 얼라이먼트 하고 뭐 토크나이즈를 하고 뭐 어떤 걸 파싱을 하고 뭐 어떤 모델을 만들고 이런 각 문제를 작은 소문제를 해결하는 모델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해결하는 방법을 피스와이즈라고 합니다. 자, 또 클로즈 도메인하고 오픈 도메인이 있는데 자, 클로즈 도메인의 경우에는 뭐, 뭐 예를 들어서 뭐 의학 단어들을 검색하는 그런 NLP AI를 만든다 하면은 그거는 의학 도메인에만 한정되어 있는 AI이기 때문에 그런 모델을 클로스드 도메인의 AI라고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루다와 같은 그런 그냥 다양한 태스크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도메인이 한정적이지 않는 그런 NLP 시스템을 오픈 도메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NLP 모델을 한 언어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모노링구얼이라고 하고 그 반대는 뭐 멀티링구얼이라고 부르겠죠. 자, 이렇게 이제 파이토치로 배우는 자연어 처리 책을 간단하게 훑어봤는데요. 혹시 질문이 있었을까요? 자, 질문이 없으시면 자, 마치려고 하는데 이제 이번 주 목요일에 첫 회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2학기 회합을 참여하시는 분들은 목요일 동일 시간 7시에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2 학기 활동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으신 분이 있을까요?